작품을 쓰는 동안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을 하루도 빠짐없이 들었다. 삶이 어떻게 더 완벽해. 주문 같은 가사였다. 완벽한 삶을 꿈꾸지도 완벽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지도 않았으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하루하루는 완벽했으면 한다. 자신의 꿈을 향해 1만 번 그 이상을 뛰어내리는 17의 미완들. 그들의 용기 있는 비상과 추락이 완벽하지 않다면 세상 그 무엇을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1만 번의 다이빙이라는 청소년 소설을 가져왔습니다. 이 소설은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추락을 반복하는 고교 다이빙 선수들의 이야기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온몸을 내던지는 10대들의 분투기를 담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마주하는 높이에 대한 공포, 이를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 기량이 뛰어난 동료를 향한 경쟁심 등 다이빙 선수들의 이야기이지만 성장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성장통을 겪는 10대들의 고민과 아픔을 다이빙이라는 스포츠를 통해 온전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슬럼프를 겪게 되죠. 시기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슬럼프는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오랜 시간 그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10대들에게는 슬럼프가 더욱 크게 다가오기 마련인데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부닥쳐 좌절감에 빠져버리는 것 말이죠.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제각각 슬럼프를 지니고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해야 할 일을 계속 해나가며 슬럼프를 극복해 나갑니다. 저도 오랜 기간 슬럼프에 빠져있는 상태인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책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꽃 피었네. 다이빙대 위에 서면 나만 볼 수 있는 세상이 있다. 다이빙 풀을 메우는 새파란 물, 다이빙대를 올려보는 사람들, 천장에서 반짝이는 조명, 그리고 뛰어내리는 순간에 내 눈안에 담길 낙하 속도와 벽면의 무늬와 관중들의 표정까지. 그 모든 것은 환희와 설렘인 동시에 우려와 공포이기도 했다. 우리는 끊임없이 뛰어내린다. 빛 속으로, 눈 속으로, 안개 속으로, 태양 속으로. 하다못해 보이지 않으나 피부로 느껴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이로 몸을 날린다. 뛰어내림으로써 나 자신을 증명하고 후퇴와 성장을 반복하고 있다. 아닌 척하려고 했지만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기운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심호흡이라도 크게 했다간 쫄았다느니 자세가 틀려 먹었다느냐 하며 선배들이 잔소리할 것 같아서 단전으로 온 힘을 집중했다. 코어 근육이 찢어질 듯 저려왔다. 박풍덩 씨, 자꾸 이러면 너 재미없다. 기재 코치가 날 보며 활짝 웃고 있었다. 턱 주위에 미세한 경련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기재 코치가 어금니를 물고 내게 경고를 날리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했을 것이다. 이름 대신 풍덩이라고 호명됐다는 건 내가 오늘 훈련의 구멍이란 뜻이다. 재미는 이미 오래전에 제 갈 길을 가고 없네요. 조명을 따로 켜지도 않았는데
기재 코치의 반상머리가 눈부셨다. 왼쪽 귀 바로 위에 오륜기를 문신으로 새겨놓은 기재 코치. 다이빙 금메달리스트를 키우겠다는 그 열의를 심장이 아닌 자신의 머리에 남겼다. 역시 국내 최초로 올림픽 결승전에 진출한 1호 국가대표 출신다웠다. 시선을 피했다가는 다이빙대에 올라가기도 전에 얼차려를 받을까 기재 코치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대답! 잘하겠습니다. 대답은 기똥차게 했지만 솔직히 이번에도 제대로 폼이 나올까 의문투성이다. 살면서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작년까지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였다. 그러나 올해 생일을 지나면서 일직선이 그 말을 눌렀다. 물론 호통 앞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라는 전제 조건이 한 세트처럼 붙어 있었다.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내 몸은 늘 자루잰 듯 일직선이어야만 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폼이 나오니까. 반듯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한 적도 없는데 어쩌자고 나는 전신을 일직선으로 꼿꼿이 세워야 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나. 이제껏 아무 생각 없이 훈련하다가 올해 들어 부쩍 잡생각이 많아졌다. 권재우는 이런 내 고민을 듣더니 한마디 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승패가 좌우돼. 그딴 거 생각할 짬이 있냐? 역시 다이빙계의 알파고 같은 놈이었다. 오늘도 나보다 먼저 다이빙대에 오르고 먼저 공중으로 솟구치고 먼저 물속으로 수직 낙하했다. 나보다 먼저 움직인 만큼 연습 횟수도 앞서고 있었다. 남보다 한 발 먼저 뛰어야 성공한다고 맹신하는 권재훈 말이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매번 승패에 운운하는 녀석의 말을 듣고 있자면 괜한 서운함과 씁쓸함에 한 대 쥐어받고 싶어졌다. 점프! 기재 코치의 호령이 수영장에 쩌렁쩌렁 울렸다. 하나, 둘, 점프. 역시 새까지 셀 필요도 없이 권재훈은 빠르고 정확한 도약 자세로 공중으로 솟구쳤다. 공중 동작이 완벽에 가까웠다. 아쉬운 것은 입수 동작에서 발끝이 살짝 뒤로 넘어갔다는 점뿐이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별 차이 없겠지만 우리에게 그 살짝은 승패를 좌우하는 전부였다. 이런 미세한 차이가 물보라의 크기를 좌우했으니까. 물보라 없이 깔끔하게 수면을 찍고 입수하는 것. 그게 바로 다이빙 선수의 사명이었다. 노 스플래시, 립 엔트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목표였다. 찰싹. 아, 따가워요. 기재 코치는 손버릇이 별로다. 선수에게 자신의 좋은 에너지를 나눠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냥 손버릇이 나쁘거나 변태이거나 아니면 둘 다여도 상관없을 듯 했다. 오죽하면 별명이 뚜껑일까. 정확한 명칭은 소뚜껑이다. 누구나 예측 가능한 소뚜껑만한 손이란 의미인데 아이들은 그냥 뚜껑이라고 불렀다. 응원한다고 찰싹, 정신 차리라고 철썩. 이렇게 맞으나 저렇게 맞으나 묘하게 사람 뚜껑 열리게 만든다는 중의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다. 꽃 피었네. 엉덩이에 꽃 달고 다니지 말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축하 꽃다발 받아. 이제는 하다못해 내 수영복을 갖고 태클인 건가? 자신의 입수 동작에 화가 났는지 물 밖으로 나오는 권재훈의 표정이 영 아니오시다였다. 화를 참으려고
입안에서 제 살을 잘근잘근 씹는지 녀석의 오른쪽 뺨이 일그러졌다. 아마 화를 식히지 못하면 살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저러고 있겠지. 물보라가 만든 파장은 순간인 듯하지만 우리 마음에 남은 파장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흔이 되었다. 오죽하면 나는 나무의 나이테도 질색이었다. 나이테의 모양새가 입술을 실수했을 때 수면이 파장과 비슷한 꼴이어서 말이다. 3미터 스프링보드 위로 천천히 올라섰다.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하지 않는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에 심호흡이 도움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작은 흔들림조차 내 동작에 눈곱만큼의 영향이라도 끼칠까봐 걱정됐기 때문이다. 하나, 둘, 느리지만 진중하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내 혼을 갈아 넣었다. 셋, 점프. 둘 박자에서 공중 동작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훑어내렸다. 두 팔을 머리 위로 뻗고 숨을 멈췄다. 몸이 단단해질수록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모든 것은 찰나였다. 몸을 구부리고 펴고 뒤틀고 입수. 머리가 수면과 마주하는 순간 발끝을 떠올렸다. 병련이 일어날 정도로 발끝에 온 신경을 몰아주었다. 사방이 고요했다. 전신을 감싸는 물의 흐름에 나른해지는 기분이었다. 가능하다면 영원히 물속에서 가만히 앉아있고 싶었다. 하지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전까지 이런 사치는 상상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어허, 박무원, 물장구 그만 치고 나오너라. 감독님이었다. 빨리 떨어지고 빨리 헤엄쳐 나와 빨리 다시 다이빙대 위에 서는 길만이 올림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게 감독님의 지론이었다. 물속은 따뜻했고 늘 봄 같았다. 물 위로 올라가기 전 시선을 내려 수영복을 보았다. 물 밖에서는 요란스럽게 느껴지던 꽃무늬가 물속에서는 다정한 봄꽃 같아 보였다.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간다는 속담은 선조들이 날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금요일 야간 훈련을 마친 날이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들르는 곳이 있다. 동네에서 가장 후미진 골목에 있는 편의점이었다. 남들보다 시작이 늦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개인 훈련이라도 더 하는 방법뿐이었다. 편의점 가는 맛에 개인 훈련을 멈출 수 없는 것도 이유였다. 동네 사람들은 이 편의점을 기적의 편의점이라고 불렀다. 이런 별칭을 갖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딱 두 가지만 꼽는다면 무슨 업종을 해도 망해서 나가던 가게터에서 전국 매출 3위의 위협을 달성했다는 점, 그리고 기적의 편의점에는 더 기적 같은 알바생이 있다는 점이다. 그거 비싸. 먹지 마. 기적의 알바생 구본희는 편의점에 방문한 모든 고객에게 사사건건 참견했다. 손님이 알아서 제품을 고르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심보인 게 확실했다. 참견하는 이유는 거의 동일했다. 그 제품은 비싸다는 것. 그러니 가성비를 따져서 다른 걸 골라주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간혹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나 돈 있다 라며 발끈하는 손님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기적의 알바생에게 홀랑 넘어가기 일쑤였다. 근육통을 달고서 주 5일을 버텼다. 주말을 앞둔 즐거움 중 하나가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먹는 거였다. 무슨 상관? 내 돈 주고 사 먹는데 왜 이러는 거야? 넌 그 자세가 틀렸어. 아,
진짜 기분 나쁜 말이다. 이젠 구본이에게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단 말인가. 내 자세는 늘 틀렸다는 지적질 뿐이었다. 사방팔방에서 똑같은 소리를 하는 통에 놀랍지도 않다. 먹지 말라니까? 소불고기 도시락도 내 돈 주고 못 사먹는 팔자라면 더 살아볼 필요도 없는 인생이다. 우유 크림빵을 손가락으로 찔러보지도 못한다면 내 영혼이 크림처럼 부드러울 것이라고 상상하는 일 따위는 기대하지도 말아야 했다. 나는 구본이를 무시하고 도시락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구본이가 빨랐다. 고1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 육상부였다고 하더니 뻥이 아니었나 보다. 소불고기 도시락을 움켜쥔 내 손목을 거세게 거머쥔 구본이의 악력에 깜짝 놀랐다. 육상부가 아니라 복싱이나 역도 같은 힘 꽤나 쓰는 종목을 하지 않았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5, 4, 3, 2. 뭐 하는 거야?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구본이가 땡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손목을 풀어줬다. 먹어. 공짜야. 유효기간 지났다. 대신 고맙다고 정중히 인사해 내 몫을 주는 거니까. 구본이는 생색내는 것을 즐기는 알바생이었다. 우리 동네에는 크고 작은 편의점이 몰려 있어서 경쟁이 어마무시할 것 같지만 구본이가 일하는 곳이 압도적으로 매출 신기록을 올리는 중이다. 공식적인 매출액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순 없어서 구본이가 자기네 매장이 전국 매출 5위 아니라고 했을 때 대놓고 코웃음을 날려줬다. 그런데 전국 매출 3위를 찍고 본사에서 편의점주 부부를 태국으로 여행 보내줬다는 소문이 돌고 나서부터 나는 구본이의 영업 실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구본이란 이름 석자는 세일즈의 보배를 상징했다. 다양한 직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지만 구본이는 골목 안 편의점을 버리지 않았다. 생각보다 의리 있는 캐릭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순진한 오판이다. 구본이는 돈에 의해 움직이고 생각하는 존재다. 야, 박무원. 너 내가 잘해주는 이유 알지? 알아. 뇌에 문신처럼 새겨졌다고. 그만 좀 물어봐. 구본이가 눈썹을 꿈틀거렸다. 눈썹을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경고의 의미다. 조심해야 한다. 반말도 이제는 멈춰야 할 때다. 나는 소불고기 도시락을 가슴팍으로 끌어안고 구본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줬다. 금메달 따서 연금 나오면 크게 한턱 쏩니다. 인터뷰 때 반드시 누나 이름도 꼭 말해주고. 사실 인터뷰에서 왜 구본이를 언급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러나 구본이가 자신의 빅피처를 알려주는 순간 나는 이 누나는 내 적수가 아니구나 탐복하고 말았다. 금메달 유명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튜브, 미래의 사업 홍보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소불고기 도시락 이번에 가격 올랐어. 돈 아껴. 이런 건 내가 챙겨줄 수 있으니까. 은근히 다정한 말이었다.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시간이 지나서 폐기해야 한다지만 냄새가 끝내줬다. 1초 차이로 상품이냐 폐기물이냐 판가름이 난다. 마치 다이빙대에서 발을 떼는 순간 성공이냐 실패냐 갈라지는 다이빙 선수들의 처지와 같이 말이다. 볼이 미어지도록 소불고기를 한가득 밀어 넣었다. 달콤하고
짭조름한 양념이 딱 내 취향이었다. 너 이 빤스 뭐니? 가방 지퍼가 열린 틈으로 수영복에 보였나 보다. 구본이가 내 옆으로 딸기 우유 하나를 쓱 밀어줬다. 딸기 우유는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건만 구본이는 듣는 척도 안 했다. 오히려 서비스는 주는 대로 먹는 거라며 까다롭고 유난스럽다고 내 흉을 봤다. 수영복 처음 봐? 이렇게 눈 튀어나오게 현란한 남자 수영복은 처음이야. 구본이가 파리채로 수영복을 걸어들었다. 내 수영복이 파리도 아닌데 이런 취급은 불쾌했다. 뭐 하는 거야? 남의 경건한 경기복에. 너 꽃돌이구나?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누나는. 수영복에 얽힌 사연도 모르면서 구본이는 수영복이 야하다느니 남세스럽다느니 수선을 피웠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자가 꽃무늬 같은 소리를 하냐고 소리를 지르려다 말았다. 항상 무채색 수영복만 입던 나와 확실히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수영복이었다. 하지만 내 눈과 손에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거부할 생각은 없었다. 무엇이든 처음은 어색하고 불편하기 나름이다. 수영을 하던 내가 다이빙으로 종목을 바꿨을 때만 떠올려봐도 그렇다. 이거 입고 꽃길만 걸을 거야. 도시락을 싹 비웠다. 밥풀 하나 남김없이 먹어치웠다. 그리고 딸기 우유를 숨 한 번 쉬지 않고 마셨다. 입안에서 딸기 향이 사라질 때쯤 나은강이 떠올랐다. 딸기향 샴푸를 사용하는 나은강은 딸기보다는 전투기 같은 애였다. 여자 다이빙계의 유망주로 이름을 날리는 나은강은 뭐든 빨랐다. 빨리 배우고 익히고 무엇보다 다이빙대에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뛰어내렸다. 우리는 나은강이 다이빙대에 올라서면 우러러보며 하나같이 입을 모아 외쳤다. 전투기 출격! 짓궂은 남자애들은 나은강이 뛰어내릴 때 피슉 하면서 전투기 소리를 흉내내기도 했다. 무리에 섞여 나도 몇 번 그 소리를 따라했다. 도약이 아닌 추락을 연습하는 우리는 덩달아 가라앉는 기분을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선수들 사이에 암묵적인 약속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힘들어진다는 걸 다들 뻔히 알았으니까. 그런 나은강이 사흘째 훈련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누구와도 잘 어울리던 나은강이었는데 정작 나은강이 왜 훈련장에 나오지 않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뚜껑이 날아올 게 뻔해서 기재 코치에게는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고 감독님은 내 앞가림이나 하라면서 쓸데없는 질문을 했다고 지상훈련으로 내게 지옥문을 열어줄 것이다. 누나, 나 가요. 문 잘 닫고 있어. 편의점을 나서며 구본이에게 신신당부했다. 저 누나는 왜 야간 알바까지 나서서 하는 걸까? 위험할 텐데 말이다. 박무원, 너 바보구나? 편의점에서 문을 잘 닫고 있으면 어떡하냐? 활짝 열어놔야 손님이 몰려들지. 밤이 깊었다. 나은강에게 문자도 카톡도 보내봤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내 휴대폰은 밤의 어둠에 잘 스며들었다. 사방이 조용했다. LED로 바뀐 가로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담벼락을 넘어온 나뭇가지가 만든 그림자들이 뿜어내는 낭만을 망치고 있었다. 봄 온다고 꽃 수영복이라더니 너는 봄꽃 보러도 안 나올 거냐?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 화면을 노려봤다. 일시판은 나은강이 얄미워지려고 했다. 나는 작은 일이라도 미주알 고주알 나은강에게 말했건만 얜 증발하듯 사라진 것 같아 섭섭했다. 박무원, 봄 온다. 꽃 수영복 입고 꽃길만 걸어. 꼭. 매년 생일이면 무심하게 선물 꾸러미를 툭 던져주던 애가 이번에는 닭살 돋는 손편지와 함께 현란한 꽃무늬 수영복을 선물했다. 이름 모를 꽃이었다. 알지도 못하는 꽃이었다. 내가 아는 건 선물 받은 수영복을 입지 않고 훈련장에 나왔다가 나은강에게 욕을 먹느니 입고 나가준다 였다. 그런데 정작 나은강은 내가 꽃무늬 수영복 입은 모습을 보지 못했다. 뉴스에서 연일 이상기온이라며 때늦은 벚꽃을 반겼다. 오래 볼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일까? 내일이면 나은강이 훈련장에 나오지 않은 지 나흘째가 된다. 꽃길은 혼자보다 둘보다 여럿이 함께 걸어야 신난다는 것을 나은강은 모르나?